먼저 이제 언어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텐데 유네스코에서 특별히 부탁한 귀절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서재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자, 아프리카의 말리의 작가인 아마도 함파테 바가 1960년에 유네스코 연설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인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결국은 누적된 경험과 지식이라고 할 때 그 노인의 사망은 누적된 것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의미일 테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특정 언중들의 누적된 경험들일 텐데 세계 언어 가운데 6,000개 중에 거의 절반가까이 가는 43%가 소멸위기에 있다는 건 그간 인류가 누적해온 지식과 경험의 43%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단순하게나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뒤에서 인공지능이 사실 이 부분을 없앨 수도 있지만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먼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멸되는 언어를 보존하는 데 오히려 인공지능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상욱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부분이 그 코메스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유산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로 그 연구를 추진하고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아도 그 언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초고도 AI의 GPT-3처럼 그렇게 그 언어의 생명력들을 계속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문화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언어적 두뇌를 이렇게 딱 옮겨서 저장함으로써 또 새로운 언중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유 교수님, 이 부분 말씀 주시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는 네. 또 말씀하신 돈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를 들었자면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이 개발된 것을 보면 1393개의 신약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질병만 봤을 때는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훨씬 더 많은데 개발된 신약은 그거보다 횟수는 적은 고소득 국가의 질병에 대한 약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주로 감기약. 주로 감기약. 그리고 더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되지만 그런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구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인센티브가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테고 유네스코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려의 문제로 가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이를테면 영어 같은 그렇죠? 지금도 지배적이지만 더 지배적이 될 수 있는 언어의 완벽한 주류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원 팀장님? AI도 상대적으로 보면 특정 서구권이 표준화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AI가 확장세가 빠르고 그리고 다른 산업을 포획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산업을 넘어 사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특정 표준 중심의 그 일종의 포획하는 디폴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진입장벽을 이 영어로 된 코딩 언어가 진입장벽이겠지만 그 진입장벽을 넘어가는 순간 너무나 편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고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언어를 다른 걸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아마도 이렇게 특정 언어의 주류화 이거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AI를 지렛대 삼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AI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냐, AI를 활용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냐, 층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혐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경우, 그다음에 혐오적 표현이 난무한 것들을 증폭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침해받는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측면들이 있죠. 또 디페이크 정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상욱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도덕적 주체나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곳은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인공지능 일종의 기술적 도구고 그걸 사용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딥페이크의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굉장히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편견들을 갖다가 확대 재생산하는 데 사용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흔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자기결정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는 헌법적 기본 권리죠. 우리 베이직 휴먼 라이츠 기본 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의 차원에서 볼 때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혐오 표현인 게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하는 거로 들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든 표현들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실제로 그것이 끼치는 악영향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회적 공익을 생각을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제재나 제도적인 제한을 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해요. 여기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도대체 위해, 해를, 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 위해, 그러니까 나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여기에 주로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요 위해 부분들을 어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한 축과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이 특히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편견이나 오해 이런 것들 거짓 정보 이런 것들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석영 교수님 이 부분 말씀 주실까요? 네, 근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대상인 사람이 사실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이 너무 심각하고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하는데 일단 저희는 학교부터라도 우리 안에 우리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요. 특히나 요즘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대학의 익명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혐오와 차별의 발언 때문에 현실에서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지난 한동안 몇 년 동안 포용성위원회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거 막아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카이스트 성명문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잡아서 혼내줄 거야가 아니라 누구도 그런 일로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대학과 기관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람부터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인공지능도 혐오 발언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얘기할 때 이제 똑같은 표현의 자유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책임 있는 자들 또는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주기보다는 더 적게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미디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욕설하는 것이 일상에서 욕설과는 굉장히 달리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처럼 이제 플랫폼의 시대에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영역이 기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바로 그 책임을 지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김대원 팀장님도 말씀 주실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명예훼손적이고 욕설에 가까운 용어들은 사실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악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혐오 표현이나 그 상당 부분들이
욕은 아닌데 그게 이제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한 폄하 발언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일종의 증오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될 때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문제적인 발언이 있을 때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의 고민은 그러면은 무작정 그거를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정도 그것을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용인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원칙 자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원칙 자체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요소들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그것도 역시 체계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1차적인 단계에서는 무엇을 제안을 해야 되냐를 고민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증오 발언을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언론부학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원칙을 세우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이제 관련된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여야 하는가 일종의 코딩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테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뭐 대학에서도 쓰시고 어디 더 사회에서도 쓰셔가지고 아마 일반 그거를 걸러내는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걸러내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대학에 그런 데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고 그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증오 발언에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용성과 다양성 문제에서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 성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도 성과학의 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약간 세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이미 시궁창인데 AI더러 그것이 아니길 바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또는 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현 교수님. 중요한 것은 AI 내지는 이런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인문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잘 안 봤거든요. 저희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고 함께 협력해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 이런 이제 컨셉인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하신 분들은 건강함이 붙으니까 되게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막 하고 싶은데 건강함이 붙어버리면 제약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상욱 교수님. 예, 항상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 뭐 계속 논의가 될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 견해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공감대를 확보하는 거는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처럼 그 아직 미성숙된,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 잠재력이 풍부한 기술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직관으로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왜냐면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베네핏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하되 이런 신기술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들을 충분히 혁신을 할 수 있게 돕는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도달되어 있는 이미 단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회도 아니고요. 유성현 교수님, 이 부분 더 말씀 주시죠. 그게 유럽에서는 GDPR, 뭐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AI 권리 장전 이렇게 AI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우리 처음부터 같이 염두에 두고 잘 만들자라는 그런 시너지를 내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날 혼내려는 나를 디세이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좋게 만드는 이네이블러라고 생각하고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기구, 학계, 기업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죠. 국제기구 쪽에서는 이상욱 교수님. 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표준 수준으로까지 하고 있는 기관이 IEEE라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엔지니어 단체예요. 무슨 윤리학자나 철학자 단체나 뭐 아니면 정부 간 기구가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핵심 가치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위반하지 않도록 만들자. IEEE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적 디자인 기술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EEE뿐 아니라 그 산업적으로 발전된 OECD 아니면 EU 아니면 G20 뭐 이런 국제 기구들에서도 인공지능의 잠재적 혜택과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위험 이 양쪽을 잘 균형 잡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윤리 원칙들과 그 윤리 원칙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런 윤리 원칙들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윤리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 말씀 주셨지만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 분야니까 이게 우편에서 통신, 그러니까 전보전신, 그다음에 통신, 인터넷으로 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 국제기구들이나 국제적 거버넌스가 엄청난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도 풀고 기술적 문제를 풀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것들, 글로벌한 차원의 노력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학계에서의 고민들, 또 친척사항들 말씀해 주시죠. 올해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에서 멜팅팟 세미나라는 거를 1년 동안 했어요. 멜팅팟,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AI 플러스 무언가. 그 무언가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학회도 만들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투명성, 공정성, 설명 가능함 등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공정성 사실 되게 주관적 관념에 가까운 거니까 이 공정성을 구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투명함,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 아마도 어카운트빌리티 쪽하고 연관된 건데,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AI가 블랙박스 영역도 사실 많아서요, 그죠? 설명하기 힘든 영역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현장에서 기업에서는 또 어떤 정도로까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진척시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 제가 인더스트리에서는 AI 윤리를 조금 먼저 한 편이라서 누구는 저한테 AI 윤리 삼엽충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엽충이요? 예,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민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카카오가 윤리 원칙을 만들어냈고, 이제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뭐지? 그랬습니다. 이거 왜 해? 그래서 니네는 뭐 마케팅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도적은 평화도 많았고요. 근데 한 1년, 2년 이제 저희가 그 안에서 조항을 하나씩 부족한 조항을 채워가고 이 작업을 한 발 한 발 가면서 이제 뭔가 그냥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옆에서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 보고 배울 점은 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의 더 중요한 단계 이제 베리에이션 같습니다. 단순히 원칙뿐만 아니라 기업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내년이 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질 테고 후년이 되면 그럴 거고, 그래서 좀 기업의 모습도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리 삼엽충이라는 아주 재미난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제 국가기구나 학계나 기업이나 다 나름의 노력들을 잘해온 것 같지만, 예, 스무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기업 안에서도 있고 학계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실제로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이상훈 교수님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비슷하게 유럽 연합에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윤리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위험도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고위험 AI로 분류된 게 진짜 고위험이냐. 그리고 고위험 AI가 자기네들이 그 위험을 다 이렇게 잘 다루었다는 걸
어떻게 해야지 증명이라고 볼 거냐 이렇게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여기 의견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윤리법안 초안이 작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아직 그게 법안 통과에서는 최소한 2, 3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는 어프로치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그런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이해 당사자를 다 논의 테이블에 참가시키는 것 사실은 실무자들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네. 누가 반대할지 뻔하니까 빼면은 금방 결정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거를 뺐을 때 그 결과물이 결코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들 뭐 역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